새벽 2시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어제까지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퇴소하셨어요라고 했지만 가족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약 봉지 옆에도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201호 2번. 제 침대 번호였습니다. 새벽 2시.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지우는 곳 같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멀쩡한데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식들이 침대 옆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딸 현주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은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어요. 하지만 재활이 필요합니다. 최소 2~3달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2~3달.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청아요양병원 201호실 2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창문으로는 5층 아파트 옥상이 보였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이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지금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장을 보러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쉬다 오세요. 우리가 주말마다 올게요. 둘째 아들 민수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응, 너희 일들 해. 난 괜찮아. 셋째 딸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래, 알았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니 병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201호실에는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1번 침대에는 김순자 할머니, 3번에는 박정숙 씨, 4번에는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저녁 식사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6시에 배식 나갑니다.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지팡이 짚으면 갈 수 있어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내 것 같은데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려면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방광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새벽마다 깼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매번 부르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혼자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끌듯이 걸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간호사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CCTV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 나뉘어 병실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사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다시 간호사실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니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3층 복도에서 휠체어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환자를 싣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어디로 가는 걸까? 검사실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간호조무사를 만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3층에서 누가 이동했어요? 네. 아, 퇴소하신 분 있었어요. 가족분이 새벽에 데리러 오셨대요. 새벽에요? 네, 가끔 그러세요. 일 때문에 낮에 못 오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에 퇴소라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뇌졸중이나 골절로 입원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옆 침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석 달째요. 처음엔 2달만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늘어지네요. 가족들은 자주 와요? 아들이 1달에 1번, 며느리는 바빠서 못 오고. 다들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며칠만 자주 오고 나중에는 뜸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매일 마주치던 정숙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7호실에 계셨는데 방문이 열려 있고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요? 지나가던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 퇴소하셨어요. 언제요? 어젯밤인가 그제인가. 가족분이 데리러 오셨대요. 그래요? 인사도 못했네. 요양보호사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못 온다고, 딸은 부산에 산다고. 그런데 갑자기 데리러 왔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07호 정숙 할머니 퇴소하신 거 아세요? 그랬어요? 몰랐는데. 저도 처음 들어요. 아무도 정숙 할머니가 퇴소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는 것도 가족이 오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퇴소한 건데.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오늘 재활 어땠어요? 물어보던 목소리가. 왜 인사도 없이 갔을까? 그렇게 갑자기. 그날 밤도 새벽 2시쯤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데 간호사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CC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층 복도에서 또 휠체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싣고 누군가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분. 다음 날 아침 체조 시간에 4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412호실 침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계셨어요? 지나가던 간호조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영희 할머니요? 퇴소하셨어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또 새벽에 퇴소. 또 아무도 못 본 퇴소. 그날부터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었습니다. 3월 28일 307호 정숙 할머니 퇴소. 3월 30일 412호 최영희 할머니 퇴소. 시간 새벽 2시 전후. 며칠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5층 509호 환자였습니다. 역시 새벽에 퇴소했다고 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새벽 2시쯤. 모두 가족이 데리러 왔다는 말. 하지만 아무도 가족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현주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재활치료 받으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민수 오빠는 출장 가서 못 오고 지은이는 애들 봐야 해서 못 온대요. 괜찮아. 너라도 와줘서 고마워. 현주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이들도 바쁜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혼자 남으면 적막했습니다. 투약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6시였습니다.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와서 환자마다 약을 나눠줬습니다. 약은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카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약봉지들이 칸막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봉지에는 환자 이름과 호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봉지에는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그란 점 모양이었습니다. 별 표시도 아니고 그냥 빨간 점. 왜 빨간 점을 붙였을까? 무슨 의미일까? 며칠 뒤 재활치료를 마치고 물리치료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투약 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안 보였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트에 다가갔습니다. 약봉지들을 봤습니다. 201호 김영숙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 봉지에는 빨간 점이 없었습니다. 203호 박순희 빨간 점 있음, 305호 이말자 빨간 점 있음, 412호 이름 없음, 비어 있음. 412호는 최영희 할머니가 있었던 곳입니다. 퇴소하기 전에 빨간 점이 있었을까요? 약 이름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붙은 봉지들은 약이 많았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뇌신경약. 약 이름이 길고 복잡했습니다. 제 봉지에는 약이 3개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아, 제 약이 있나 해서요. 투약 시간 아직 안 됐어요. 방으로 돌아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빨간 점의 의미가 뭘까? 왜 특정 환자들에게만 붙어 있을까? 그리고 왜 사라진 환자들을 생각하면 불안할까? 새벽 2시.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지우는 곳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503호에 입원한 환자 아들이었습니다. 퇴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해요. 서류 준비하고 정산하고 그래야 하니까. 갑자기 퇴소는 안 되나요? 안 되죠. 보험 처리도 해야 하고 정산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새벽에 갑자기 퇴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입퇴소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퇴소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8일 307호 정민숙 가족 인계, 3월 30일 412호 최영희 가족 인계, 4월 2일 509호 한옥순 가족 인계. 모두 가족 인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데리러 왔는지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수첩의 날짜와 맞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날짜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름 옆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동그라미. 빨간 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표시가 있었습니다. 왜 표시를 했을까? 무엇을 구분하려고 했을까? 재활치료 후 물리치료실 옆 약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진통제를 추가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약국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약이 많지 않으시네요. 좋으시겠어요. 약이 적은 게 좋은 건가요? 아, 그게. 약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 약값이 비싸잖아요. 특히 항생제나 뇌신경 쪽 약은. 많이 비싼가요? 네, 보험 청구가. 그냥 병원 운영에 부담이 좀 돼서요. 약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끊어주고 서둘러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약국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값 때문에 병원이 부담을 느낀다. 그게 환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복도를 걷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이 붙은 환자들. 그들의 약봉지가 유독 두꺼웠습니다. 약이 많았습니다. 약 이름도 길고 복잡했습니다. 비싼 약을 쓰는 환자들. 그리고 사라진 환자들.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쯤 간병인 아줌마가 순회를 돌았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숙 씨, 불편한 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간병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일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뭐, 일이 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간병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때서요? 아니에요. 그냥. 간병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여긴. 네. 오래 누워 있으면 어느 순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퇴소하는 줄 알았죠. 근데 작년에 제가 돌보던 환자분이 새벽에 사라졌어요. 다음 날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셨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피곤해서 헛소리했어요. 잊어버리세요. 간병인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지는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일까? 퇴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 며칠 뒤 재활치료를 일찍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입퇴원 기록부가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기록을 찾았습니다. 3월 28일 307호 정민숙, 퇴소, 가족인계, 서명. 정현수 3월 30일 412호 최영희, 퇴소, 가족인계, 서명. 최민호 4월 2일 509호 한옥순, 퇴소, 가족인계, 서명 한재석.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필체가 모두 같았습니다. 똑같은 손글씨였습니다. 가족이 다른데 서명이 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모두 새벽 2시에서 2시 반 사이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 해서.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여긴 직원 공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둘러 나왔습니다.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을 따라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장부에서 지워놓고 현실을 그 다음에 끼워 맞추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투약 시간에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부터 약이 추가됐어요. 무슨 약이요? 항생제요. 감염 예방 차원에서요. 저 어디 감염됐어요? 아니요, 예방이에요. 요즘 계절이 바뀌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봉지가 두꺼워졌습니다. 약이 5개로 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난 뒤 봉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빨간 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점. 제 약봉지에 빨간 점이 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비된 오른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사실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복도 모퉁이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201호 입원.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들지. 비용이 너무 나가. 보험 한도도 거의 다 찼어. 201호 2번.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그냥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침대 옆 1번 김순자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올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들면 안 됐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왔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밤 12시, 1시, 1시 반.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1시 50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01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각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제 침대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제 침대를 봤습니다. 비어있는 침대를. 그리고 의자에 앉은 저를 봤습니다. 영숙 씨,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간호조무사는 차트에 뭔가 적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뻔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되자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밀고 4층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환자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실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CCTV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화면에 제 병실이 비쳤습니다. 201호실. 제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환자를 제 침대에 눕히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그 환자를 제 침대 시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 침대 발치에 걸었습니다. 제 차트를 다른 환자 침대로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1, 이번은 2분으로 대체. 네, 기록 수정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층 빈 침대로. 보험 청구는요? 201, 2번으로 청구하면 돼. 어차피 가족들 안 와. 대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로 만드는 건가요? 저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건가요? 제가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보험 청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병원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병원장 목소리였습니다. 약품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뇌신경 쪽 환자들이 문제입니다.
의사 목소리였습니다. 201호 입원 환자, 약값이 월 200만 원 넘어갔어요. 제 병실 번호였습니다. 정리하죠. 방법은 이송하면 돼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에 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는 사망 통보하면 됩니다. 보험 청구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사람부터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비싼 약을 쓰는 환자들, 보험 청구 비용이 높은 환자들, 병원에 부담이 되는 환자들, 그들을 장부에서 먼저 지우고 실제로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오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있어.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07호에 있었던 정민숙 할머니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가족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왜요? 인사라도 하려고. 갑자기 퇴소하셔서. 자원봉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실에 문의해 볼게요. 1시간 뒤 자원봉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번호 받았어요. 여기요. 작은 쪽지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자원봉사자가 돌아간 뒤 저는 복도 끝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민숙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퇴소하셔서 인사도 못 드려서요. 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난주까지 살아계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복도에서 마주쳤고 얘기도 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3월 27일까지 제가 직접 대화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청아요 양병원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아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꼭 만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동장이 제 병실로 왔습니다. 영숙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병동장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다른 환자분들한테 이상한 얘기 하신다면서요? 무슨 얘기요? 환자들이 사라진다느니 뭐 그런 얘기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영숙 씨, 혹시 치매 증상 있으세요? 네. 뇌졸중 후에 가끔 그러세요.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망상이 생기거나.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병동장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외부 사람들한테 이상한 전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병원 평판에 안 좋으니까. 전화요? 어제 누가 전화했다면서요? 퇴소한 환자 가족한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했을 뿐인데요. 그런 건 병원에서 해요. 환자분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병동장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정민숙 할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영숙 씨세요? 네, 맞아요. 저 정현수입니다. 어머니 일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1층 카페로 가요. 우리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사라지는 환자들, 빨간 점이 붙은 약봉지들, 조작된 장부, CCTV에 찍힌 장면들. 정연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거짓 사망 통보를 한 건 확실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정연수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서명. 제 필체가 아니에요. 알아요. 다 똑같은 필체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직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또 하나 들켰대. 괜찮아, 가족들이 몰라. 오래된 환자들은 그냥 정리하는 거지.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 사망 통보하면 돼. 어차피 가족들 잘 안 와. 201호 입원은 언제? 오늘 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건 죽음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물리치료실 뒤편 창고를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 오늘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오래된 휠체어들과 보행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환자 유품이라고 적힌 박스들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신발, 안경, 책. 사라진 환자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박스에서 작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이수진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11월, 이 병원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새벽마다 환자들이 사라진다. 약값이 많이 나가는 환자들부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의심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USB에 저장해뒀다.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수첩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3월 기록을 봤습니다. 3월 15일 305호 이수진, 퇴소. 이수진은 한 달 전에 사라진 환자였습니다.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USB가 있어야 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깨진 곳이 있었지만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USB와 수첩을 들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이거 컴퓨터에 한번 꽂아볼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자원봉사자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재생해봐도 될까요? 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병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환자를 휠체어에 싣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 병원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달 정리 대상은 누구누구. 201호 2번, 305호 3번, 412호 1번입니다. 약간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지? 네, 보험 청구 한도 초과했습니다. 305호 3번은 이수진 씨죠? 그분 특히 조심해야 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할 겁니다. 세 번째 파일. 투약 카트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점이 찍힌 약봉지들. 환자 이름 목록.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 새벽 이송 장면이었습니다. 환자를 앰뷸런스에 싣는 장면. 하지만 앰뷸런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합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자원봉사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증거야. 결정적인 증거. 이수진이라는 분이 목숨 걸고 남긴 거야. 경찰에. 아직 안 돼.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해.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내일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외래 진료 가야 해서. 같이 가줬으면 해서. 네,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다음 날 현주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차 안에서 얘기할게.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주 차에 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USB와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오늘 밤 꼭 보건소랑 구청에 가져다 줘. 그리고 민수랑 지은이한테도 알려줘. 이게 뭔데요?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사라지고 있어. 돈 많이 드는 환자들. 장부에서 먼저 지우고 실제로도 없애는 거야. 보험 사기도 하고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을. 나도 오늘 밤 없어질 수 있어. 제발 이거 꼭 전달해줘.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랑 구청에 먼저 가. 그래야 공식 조사가 들어가.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새벽 2시마다 환자들이 사라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사망 통보가 가. 어떤 환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지금 당장 경찰에. 안 돼. 증거부터 전달해야 해. 이 USB에 다 있어. 이수진이라는 분이 목숨 걸고 모은 거야. 그분도 결국 사라졌어. 현주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안 돌아가면 의심받아. 그리고 다른 환자들도 있어. 나 혼자 나가면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엄마 지금 같이 나가요. 안 돼. 나 하나 때문에 증거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해. 오늘 밤만 버티면 돼. 민수랑 지은이한테도 이거 보여주고 셋이서 같이 움직여. 엄마, 약속해. 오늘 밤 안에 신고하는 거. 새벽이 되기 전에.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조심하세요. 잠들지 마세요. 응, 알았어. 저는 현주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투약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영숙 씨, 약 드세요. 이게 뭐예요? 평소보다 많은데. 수면제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차트에 적혀 있어요. 드세요. 싫어요. 저 수면제 안 먹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자분, 치료에 협조하셔야죠. 필요 없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영숙 씨, 약 안 드시면 주사로 놓아야 해요. 싫어요. 저 멀쩡해요. 환자분이 요즘 불안 증세가 심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 마세요. 저 괜찮아요.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놔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깼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영숙 씨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들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구청 조사팀입니다. 병원장 어디 계십니까? 복도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금 새벽인데 무슨 긴급 조사입니다. 모든 직원 대기하십시오.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조사관도 함께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가 해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민수와 지은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현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죠?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구청,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조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약품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병원장은 계속 변명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입니다. 환자 이송 과정에서 서류가 꼬인 거예요. 하지만 USB에 있는 영상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들도 증거가 됐습니다. 이수진이 남긴 수첩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새벽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 동의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는 승합차로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보험 청구를 위해 사망 시점을 조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거짓으로 사망 통보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고가 약물을 쓰는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환자는 침대를 바꿔치기해서 보험을 이중으로 청구했습니다. 정민숙 할머니 가족이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셨다는 게 맞나요? 네, 3월 27일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럼 병원에서 거짓으로. 할머니 아들은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씩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최영희 할머니 딸, 한옥순 할머니 며느리. 이수진 씨 남편. 이수진 씨 남편은 USB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걸 남겼다니.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는데. 이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수진 씨는 영웅이에요. 가족들은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병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장과 일부 의료진이 구속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였습니다. 병동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간호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단이 왔습니다.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새벽 2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재활치료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새벽 2시에 깼습니다.
더 이상 방광 조절 문제는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CCTV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모든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이름을 장부에서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새벽 2시, 오늘은 아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아요양병원은 폐업했습니다. 병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문서위조, 보험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사라진 환자들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5명은 이송 중 사망했고 2명은 다른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도 바빴잖아. 바쁜 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데.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갈게요, 엄마. 아니, 매주는 힘들어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그래, 고마워. 현주는 요양병원 감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고 환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할 일을 찾았어요. 저는 가끔 그 밤들을 생각합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사라지던 사람들. 빨간 점이 찍힌 약봉지들. CCTV에 비친 복도. 이수진 씨가 남긴 USB. 이제 저는 집에서 삽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손주들이 주말에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지금도 새벽 2시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장부에서 지워지는 이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르신들 자주 찾아뵙고 관심 가져주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를 위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제 집 마당 한켠에 작은 돌을 놓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 이수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다른 환자들도 진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기록이 아니라 관심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새벽 2시, 이제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